천재는 왜 고통 속에서만 빛나는가? 37년의 짧은 생, 10년의 화가 생활, 2000여 점의 작품. 하지만 살아생전 팔린 그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가족을 제외하면 그를 이해해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며 귀를 자른 채로 극심한 고독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감자 먹는 사람들. 지금은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 이 작품들을 그릴 때 그는 동생에게 얻어먹는 신세였다. 나는 평생 단 하나의 일에만 전념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실패자라고 해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수백 통의 편지에서 반복해서 말한 내용이다. 인정받지 못해도, 가난해도, 외로워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천재는 왜 고통 속에서만 빛나는가? 반 고흐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지금부터 반 고흐의 투쟁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파헤쳐보자.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할 수 있는가? 모두가 나를 실패자라고 불렀다. 1853년 네덜란드 준데르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반 고흐는 어린 시절부터 문제아였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부적응자였다. 16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숙부의 화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손님들에게 무례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나는 손님들에게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들이 사려는 그림이 형편없다고, 진짜 예술은 다른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화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나 보다. 20대에는 목사가 되려고 했다.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벨기에 탄광 지역으로 가서 전도사로 일했다. 광부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의 고통을 나눴다. 하지만 교회는 그를 해고했다. 너무 극단적이다. 자신의 옷과 음식을 모두 나눠주고 광부들의 집에서 자다니.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27세의 반 고흐는 모든 것에서 실패했다. 화랑 직원, 서점 점원, 교사, 전도사. 무엇을 해도 맞지 않았다. 가족들은 걱정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무능력자로 봤다. 나는 27살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나를 실패자라고 부른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미 늦은 나이였다. 대부분의 화가들은 10대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반 고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팔린 그림, 단 한 점, 아르의 붉은 포도밭. 1888년 브뤼셀의 한 전시회에서 반 고흐의 그림 한 점이 팔렸다. 아르의 붉은 포도밭. 400프랑. 당시 노동자의 한 달 월급 정도였다. 화가로서 10년 만에 처음 번 돈이었다. 테오야, 내 그림이 팔렸다. 믿을 수 있겠니? 누군가 내 그림에 돈을 지불했다. 나는 화가다. 진짜 화가다. 하지만 이것이 거의 유일했다. 그 후로 죽을 때까지 그의 그림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 2년 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작업실에는 수백 점의 그림이 쌓여 있었다. 당시 미술계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다. 비평가들은 너무 거칠다. 색채가 불쾌하다. 형태가 왜곡됐다고 평가했다. 전시회에 출품해도 관심을 끄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내 그림 앞을 그냥 지나친다. 멈춰서 보는 사람도 없다. 나는 투명인간 같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1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을까? 수백 점을 그렸지만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붓을 들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반고흐에게 그림은 인정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생존의 방법이었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고흐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에게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붓을 들지 않으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다. 그림을 그릴 때만 나는 살아있다고 느낀다. 이것이 진정한 열정이다.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되는 것.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 현대의 유튜버를 보자. 100개의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 100도 안 나온다. 1년을 했는데 구독자 50명이다. 대부분은 포기한다. 재능이 없나 봐. 나한테 안 맞아. 시간 낭비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한다. 조회수와 상관없이 구독자 수와 무관하게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다. 아니,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충만하다. 반고흐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돈이 안 돼도,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 나는 미래를 위해 그린다. 반고흐는 현재의 인정을 포기했다. 대신 미래를 선택했다. 내 그림은 지금 팔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50년 후에는 다를 것이다. 100년 후에는 누군가 이 그림들을 보고 이해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그린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위안이 아니었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당대에 이해받지 못한다. 시대를 앞서간 것은 시간이 지나야 알아본다.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테오에게 쓴 편지 중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있다. 동생아,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시대가 나를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보는 색채를, 내가 느끼는 열정을, 내가 표현하려는 진실을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죽은 지 10년 후부터 그의 작품은 인정받기 시작했다. 20년 후에는 근대 미술의 거장으로 평가받았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그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탄생하려 하고 있었다. 광기와 고통이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광기는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귀를 자른 후에 그린 걸작들. 1888년 12월 23일 밤, 반고흐는 면도칼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다. 폴 고겐과의 갈등, 극심한 외로움, 정신적 불안정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피를 흘리며 병원에 실려갔고 아를 시민들은 그를 위험한 미치광이로 봤다. 나는 통제력을 잃었다. 내 안의 어둠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 순간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후의 고통은 생생하다. 이 사건 이후 반고흐는 더 이상 아를에서 살 수 없었다. 주민들이 청원서를 냈다. 저 미친 외국인을 쫓아내달라. 1889년 5월 반고흐는 스스로 생레미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간질과 정신병을 진단했다. 발작이 반복되었고 환청이 들렸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는 가장 빛나는 작품들을 창조했다. 정신병원에서의 1년 동안 그는 150점이 넘는 그림을 완성했다. 별이 빛나는 밤, 아이리스, 아몬드, 꽃. 그의 가장 유명한 걸작들 대부분이 바로 이 정신병원 시절에 탄생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광기와 창조성,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고통은 나의 색채를 더 순수하게 만들었다. 반고흐는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고통을 그림으로 승화시켰다. 발작 사이의 짧은 평온 속에서 미친 듯이 작업했다. 마치 다음 발작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캔버스에 담아야 한다는 듯이 고통받을 때 나는 더 순수하게 본다. 색채가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 붓질이 더 격렬해진다. 이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는 정신병원 창문 너머 밤하늘을 보며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다. 별들이 소용돌이치며 춤을 추는 이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그의 내면의 혼란과 우주의 질서가 동시에 표현된 걸작이었다.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조용한 하늘을 보겠지만 나는 본다. 별들의 춤을, 우주의 울림을, 존재의 소용돌이를.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지각 방식을 병리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예술사는 이것을 천재적이라고 평가한다. 무엇이 맞는가? 아마 둘 다 맞을 것이다. 반 고흐의 정신적 고통은 분명 병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그에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했다.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게 했다. 창조는 정상과 광기 사이 어딘가에 있다. 현대의 많은 크리에이터들도 이를 경험한다. 가장 창의적인 순간은 종종 가장 불안정한 순간이다. 가장 훌륭한 작품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탄생한다. 유명한 소설가들을 보라. 어니스트 헤밍웨이, 버지니아 울프, 실비아 플라스.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이 그들의 작품을 만들었다. 가장 아름다운 시는 가장 어두운 밤에 쓰였다. 현대의 싱어송라이터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감동적인 노래는 시연, 상실, 절망의 순간에 만들어진다. 행복할 때는 오히려 좋은 곡이 안 나온다는 아티스트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고통이 창조의 필수 조건인가? 아니다. 고통 자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반 고흐는 고통을 그냥 견딘 것이 아니다. 고통을 색채로 변환했다. 절망을 붓질로 승화시켰다. 광기를 예술로 탈바꿈시켰다. 이것이 창조자의 능력이다. 발작이 올 때마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그림으로 다시 태어난다. 생레미에서 보낸 1년은 반복되는 지옥이었다. 발작이 오면 며칠씩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환청이 들리고 망상에 시달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다. 발작 중에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붓조차 들 수 없다.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 나는 무력하다. 나 자신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발작이 지나가고 정신이 돌아오면 그는 더 강렬하게 작업했다. 회복되면 나는 미친 듯이 그린다. 하루에 한 점씩, 때로는 2점씩 쉬는 날이 없다. 다음 발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런 긴박함이 그의 작품에 담겼다. 그의 붓질은 급하고 격렬하다. 색채는 순수하고 강렬하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실제로 그랬다. 생레미를 떠나 오베르시르와즈로 간 지 2개월 후 1890년 7월 27일 반 고흐는 밀밭에서 가슴에 총을 쏘았다. 그의 나이 37세였다. 이틀 후 동생 테오의 품에서 숨을 거두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슬픔은 영원하리였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반 고흐의 창조자 정신 4가지 법칙이 있다. 첫째,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의미에 집중해보라. 인스타그램 좋아요가 10개든 1000개든 유튜브 조회수가 100이든 10만이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 반 고흐는 10년 동안 거의 팔지 못했지만 2000여 점을 그렸다.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것의 의미에 집중하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창조하라. 결과는 나중에 온다. 둘째, 완벽한 환경을 기다릴 필요 없다. 반 고흐는 정신병원에서도 그렸다. 발작 사이의 짧은 평원 속에서도 붓을 들었다. 좋은 장비가 없어도, 시간이 부족해도
환경이 안 좋아도 시작하라.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라. 스마트폰 하나면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노트 한 권이면 글을 쓸 수 있다. 셋째, 나만의 언어를 개발하라. 반고흐의 색채는 당시 유행과 달랐다. 너무 밝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강렬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만의 언어였다. 트렌드를 쫓지 마라.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지 마라. 서투르더라도 이상하더라도 당신만의 방식을 개발하라. 넷째, 고통을 창조로 전환해보라.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창의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 반고흐의 걸작들은 정신병원에서 나왔다. 힘들 때 도망치지 마라. 그 감정을, 그 고통을, 그 혼란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표현하라. 고통은 창조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지금 창조하라. 인정은 나중에 온다. 반고흐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하다. 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다. 그는 37년을 살았다. 화가로는 10년. 살아생전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가 죽은 지 6개월 후 동생 테오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형제는 나란히 묻혔다. 하지만 그들의 무덤 위로 반고흐의 명성은 피어올랐다. 죽은 지 10년 후 그의 작품은 유럽 전역에서 전시되기 시작했다. 20년 후에는 현대 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았다. 5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되었다. 1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작품은 수백억 원에 거래된다. 형의 그림은 언젠가 인정받을 것입니다. 테오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두 형제 모두 그것을 보지 못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증명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좋아요 수, 조회수, 구독자 수가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 10년, 20년, 50년 후에 남는 것이 진짜 가치다. 당신에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열정이 있는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꿈이 있는가? 조회수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인가? 그래도 계속하라. 반고흐처럼 매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라.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남들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고 당신만의 언어를 개발하라. 인정은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 창조하라. 혼자여도 괜찮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 숫자가 안 나와도 괜찮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다. 이것이 반고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다. 지금 붓을 들어라. 펜을 들어라. 카메라를 들어라. 그리고 창조하라.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미래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